생일이 뭔 대수라고 난리야. 제발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어휴. 남편이 10,000원짜리 생일 케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깨진 생크림 위를 구두로 밟고 지나가더니 시어머니 칠순 여행 비행기값 300만 원을 제 적금 깨서 내라고 통보하더라고요. 2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 인간이 제 50번째 생일날 해준 거라곤 케이크를 짓밟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전생에 죽을 죄를 지었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당하지만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뒷목 잡을 만한 복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박지연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동네 시장 어귀에 있는 낡은 제과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생크림 케이크 하나가 10,000원이라고 적힌 종이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오늘이 제 50번째 생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제과점 아주머니가 하얀 상자에 케이크를 담아주는 동안 저는 지갑 속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렸습니다. 20년 넘게 살림만 해온 전업주부에게 10,000원짜리 케이크는 유일하게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었죠.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식탁 한가운데에 케이크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초 하나 꽂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뚜껑만 열어두었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딸기 새 알이 올라간 소박한 케이크가 형광등 아래서 조용히 빛났죠. 7시가 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우가 구두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식탁 위 케이크 상자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며 외투를 소파 위로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내 생일이잖아. 케이크 하나 사왔어. 정우가 코웃음을 치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았습니다. 생일이 뭔 대수라고. 네 꼬라지를 봐. 머리는 언제 한 거야? 옷은 또 뭐야? 동네 아줌마들 중에 너만큼 촌스러운 사람이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정우의 혀차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20년 동안 수천 번은 들었을 그 소리에 이제는 심장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밥 차려. 배고파 죽겠는데 이딴 걸 식탁에 올려놔서 밥맛을 떨어뜨려. 제가 쌀밥과 찌개를 식탁으로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서더니 식탁 위 케이크 상자를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상자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뚜껑이 벌어졌고 하얀 생크림 케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처참하게 뭉개졌습니다. 딸기 새 알이 장판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생크림이 으깨진 빵 조각 사이로 질척하게 번졌죠. 정우는 그 위를 구두 신은 채로 밟고 지나가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정우가 안방 문 앞에서 멈춰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달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다낭 가족여행 비행기표 5명분. 네 적금 깨서 결제해. 그게 얼마나 되는데? 한 300은 되겠지. 왕복이니까. 저는 바닥에 뭉개진 케이크 잔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적금을 왜 시댁 여행에 써야 하는 건데? 정우가 눈을 부릅뜨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야, 네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내가 벌어다 주니까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잖아. 엄마 칠순에 효도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300만 원이면 내가 3년 넘게 모은 돈이야. 그래서 안 한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생크림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될걸. 쓸데없이 입을 놀려. 정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안방 문을 쾅 닫았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거친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으깨진 빵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쓰레기통에 넣고 생크림 자국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마지막 딸기 하나를 집어 올리는 순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죠. 저는 걸레를 빨아 널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방에 코 고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에게 바쳤지만 이제 더 이상 이 껍데기뿐인 결혼에 단 하루도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정우가 출근하는 순간부터 저는 움직일 겁니다. 약점을 잡고 증거를 모으고 내 몫을 챙겨서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갈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확인한 저는 곧바로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우의 서류와 영수증들을 한 장씩 모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우의 검은색 승용차가 평소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오늘따라 정우는 차를 두고 지하철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여분의 차 키를 서랍에서 꺼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 정우가 끔찍하게 아끼던 차였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기만 해도 손때가 묻는다며 인상을 쓰던 사람이었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새 차를 핑계 삼아 구석구석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조수석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바닥 매트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때 자석 레일 틈새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2개를 넣어 빼낸 것은 보라색 신용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카드 표면에 금색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소진.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회사 송년회 때 정우 옆에 서서 웃고 있던 젊은 여자. 남편이 같은 회사 다른 부서 후배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대신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저는 카드를 바닥에 도로 내려놓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죠. 교회에 있는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가장 최근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화장품 매장 영수증에는 30만 원짜리 크림, 15만 원짜리 향수 구매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꾹 눌러 진정시켰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나서 영수증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뒤 한 장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블랙박스에 손을 뻗었습니다. 룸미러 아래 붙어 있는 작은 기기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수증은 원래 자리에 도로 밀어넣고 이소진의 카드도 레일 틈새에 다시 끼워두었습니다. 매트를 덮고 조수석 의자를 원래 위치로 되돌렸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 목록이 날짜별로 쭉 나열되었죠. 저는 가장 최근 날짜부터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정우와 이소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진이 정우의 팔을 잡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죠. 오빠 와이프 진짜 안 궁금해? 요즘도 그 시장표 패딩 입고 다녀? 아, 그 얘기 하지 마. 밥맛 떨어져. 네가 100배 1000배 낫지. 에이, 그래도 집에 가면 잘해줘야지. 뭘 잘해줘.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 늙은 건 그렇다 쳐도 꾸밀 생각을 안 하니까. 이소진이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킥킥 웃었습니다. 오빠네 시어머니도 웃기던데. 저번에 전화 온 거 옆에서 들었잖아.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는 거 예술이더라. 우리 엄마가 좀 그래. 근데 뭐 어때? 그 돈 아껴서 우리가 쓰면 되지.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소진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소진은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정우와 함께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이 나란히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저는 영상 원본 파일을 개인 USB에 복사하고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휴대전화 사진첩에도 저장했습니다. 모텔 영수증 사진과 함께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이중으로 보관했죠.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댄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우가 시댁 여행 경비 300만 원을 내 적금에서 내라고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조수석 레일 틈새에서 이소진의 보라색 카드를 꺼내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다낭 비행기표 오늘 안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정우가 시켰지? 우리 아들이 효자라니까.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중으로 다 끝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갑 속 보라색 카드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죠.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항공권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출발지 인천, 도착지 다낭, 왕복, 성인 5명.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이름과 여권 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했죠. 정우가 작년에 본가 여행 갈 때 쓰라며 보내준 단체 카톡방에 여권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자 항공편 목록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맞추니 1인당 60만 원, 5명 합산 300만 원이 결제 금액으로 떴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보라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앞면에 이소진이라는 이름이 형광등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죠. 카드 번호 16자리, 유효기간, 뒷면에 3자리 숫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3초, 5초, 7초. 화면이 바뀌며 결제 완료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300만 원 일시불 승인. 저는 예약 확인서를 캡처하고 프린터로 종이 한 장을 뽑아냈습니다. 예약 번호, 탑승자 이름, 출발 날짜와 시간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종이를 서류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종이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예약 완료했어요. 정우가 특별히 챙겨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효자네, 효자. 카드까지 따로 챙겨주고. 역시 내 아들이야. 네, 어머니. 정우가 꼭 좋은 자리로 예약하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들을 잘 키웠지. 너는 그런 남편 만난 거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 알겠어? 네, 어머니.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우리 아들 밥상 허술하게 차리지 말고, 내가 여행 다녀와서 확인할 거야. 네, 잘 다녀오세요. 아, 그리고 여행 가방 하나 새로 사야 하는데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정우한테 말 안 해도 되지?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같은 시각 어딘가에서 이소진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을 겁니다. 300만 원 일시불 결제 알림이 뜨는 그 순간 이소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 퇴근한 정호가 식탁 위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꺼내 보았습니다. 뭐야 이거? 어머니 비행기표? 오늘 예약했어. 정호가 종이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금 깼어? 응. 수수료 좀 나갔지만 어쩔 수 없지. 잘했네. 처음부터 군말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정호는 종이를 봉투에 도로 밀어넣고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우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정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모르겠죠. 자기 발밑에 뇌관이 묻혀 있다는 걸. 며칠 뒤 공항에서 그 뇌관이 터지는 순간 저 거만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저는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갑 속 보라색 카드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그 시각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이소진의 책상 위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카드사 알림 문자를 본 이소진의 눈이 크게 벌어졌죠. 뭐야 이게? 300만 원? 인터넷 여행사? 이소진이 허둥지둥 핸드백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칸을 하나하나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죠. 보라색 카드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없어. 카드가 없어. 이소진이 지갑을 뒤집어 털고 핸드백 바닥까지 손을 넣어 뒤졌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소진은 곧바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제 카드로 오늘 300만 원이 결제됐는데요. 제가 결제한 거 아닙니다. 어디서 결제된 거예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인터넷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서 다낭행 왕복 항공권 5매가 결제되었습니다. 다낭? 항공권 5장? 미쳤네. 저 그거 결제 안 했어요. 도난 신고해 주세요. 바로요. 이소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정호의 차에서 내릴 때 지갑을 열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카드를 흘렸나 아니면 그 인간이 가져간 거야. 내 카드를 훔쳐간 거라고. 이소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 카드로 자기 본가 식구들 해외여행을 보내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이소진이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또 울렸지만 정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도에서도 연결되지 않자 이소진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회의 중이래. 회의 중이면 내 300만 원은 어쩌라고. 이소진은 다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분실 및 도난 등록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서 경찰청 민원 사이트에 접속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온라인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진정인 란에 김정호라는 이름 석 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도둑질을 해? 나한테? 두고 봐, 김정호.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한 정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저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예약 확인서 보내줬어? 응. 사진 찍어서 보냈어.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더라. 당연하지. 300만 원이면 싼 거야. 엄마 칠순인데.
정우가 봉투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죠. 정우가 샤워를 하는 사이 거실에 놓아둔 정우의 휴대전화 화면이 쉴 새 없이 깜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소진이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 23통, 그 아래로 문자 메시지가 줄줄이 쌓여 있었죠. 내 카드 돌려줘, 이 도둑놈아. 300만 원 당장 토해내. 전화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아, 이미 했어. 김정우, 너 죽었어.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정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죠. 정우가 소파 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본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건을 든 채로 굳어버린 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죠. 정우가 허겁지겁 화면을 스크롤하며 문자를 읽더니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정우가 이소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음만 흘러나왔죠. 고객이 수신을 차단하여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정우가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이게 무슨 소리야? 카드를 내가 왜 훔쳐? 내가 왜?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한 칸 올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끼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배웅을 위해 정우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정우는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3층 발권 카운터 앞에 시댁 식구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화려한 등산복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머리 위에 올리고 들뜬 표정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죠. 시누이와 시동생 내외까지 전부 신이 나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우리 아들. 엄마 이렇게 해외여행 보내주고 효자가 따로 없다. 시어머니가 정우의 어깨를 탁탁 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칠순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정우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왔죠. 너는 집에 가서 청소나 해놔. 우리 다녀올 때까지 집안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놓고. 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인사에 대꾸도 없이 돌아서서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죠. 시누이가 지나가며 제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언니, 집 좀 깨끗이 해놔. 저번에 갔을 때 화장실 곰팡이 보고 기겁했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줄을 서서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맨 앞에 서서 여권과 제가 건넨 종이 예약 확인서를 카운터 직원에게 밀어 넣었죠. 여기요. 우리 5명이야. 다낭. 빨리 좀 해줘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 시스템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직원의 손가락이 멈췄죠. 직원이 모니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옆자리 동료에게 고개를 돌려 뭔가를 물었습니다. 동료가 의자를 끌고 와서 모니터를 함께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직원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죠.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왜 그래? 빨리빨리 해줘. 비행기 시간 있잖아.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항공권은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 처리되어 예약이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탑승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누이와 시동생 내외도 웅성거리며 앞으로 몰려들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돈 내고 예약한 거라고. 여기 확인서도 있잖아. 이거 봐, 예약 번호도 다 적혀 있다고. 시어머니가 종이를 카운터 위에 탁 내리치며 직원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예약 번호로 조회했으나 현재 무효 상태입니다. 카드사 측에서 결제를 취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돈을 받아먹고 표를 안 주겠다는 거야? 여기가 사기꾼 소굴이야?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줄을 서 있던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죠. 사기꾼들이야, 이것들이. 내 돈 300만 원 내놔. 당장 내놔.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며 카운터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직원이 의자를 뒤로 밀며 물러났죠.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에서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책임자 불러요, 책임자. 이게 무슨 항공사야? 돈 받아놓고 취소를 맘대로 해? 손님, 저희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됐어. 윗사람 데려와. 주변 여행객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멀찍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옆줄에 서 있던 젊은 부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2분도 지나지 않아 공항 보안요원 2명과 공항경찰 순찰대원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들이 비행기표를 안 준다니까. 돈은 받아먹고 사기를 쳐. 내가 칠순 여행을 가려는데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경찰이 카운터 직원에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해당 항공권은 도난 신고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으로 카드사에서 결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상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찰대원이 무전을 치더니 정호에게 다가왔죠. 실례합니다. 이 항공권을 결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게 보였죠. 저는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예약을 했어요. 저 사람이요. 정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경찰 앞에서 어깨를 움츠리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죠. 저는 남편이 식탁 위에 올려둔 카드로 결제한 것뿐이에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돌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뭔 짓을 한 거야? 내 여행을 망쳐놓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향해 뻗는 순간 경찰 2명이 사이에 끼어들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폭행하시면 안 됩니다. 나 인연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인연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시동생이 앞으로 나서며 경찰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범죄자도 아니고. 경찰이 시동생을 제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도난 카드로 결제된 건이라 현장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일행분들 모두 저희와 함께 공항 경찰대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산복 바지에 공항 바닥 먼지가 묻는 것도 모른 채 2주먹을 쥐고 통곡을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칠순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정우가 시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이게 뭐야? 표를 제대로 끊었다며. 뭐가 도난 카드야, 응?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경찰이 정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죠.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경찰의 안내에 순순히 따르며 걸었습니다. 공항경찰대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경찰이 정우의 소지품 확인을 위해 백팩을 열라고 요청했죠.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백팩 지퍼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안쪽 주머니를 뒤지자 보라색 신용카드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굴러간 카드를 경찰이 집어들었죠. 카드 앞면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는 경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소진. 이 카드, 도난 신고된 카드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정우가 카드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왜 내 가방에 있어? 나는 넣은 적 없는데.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정우의 무릎이 꺾이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는 정우의 옆을 지나치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공항경찰대에서 관할 경찰서로 넘겨진 뒤 저와 정우는 각각 다른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제 앞 의자에 걸터 앉으며 볼펜을 돌렸죠. 박지연 씨, 항공권 결제를 직접 하신 거 맞습니까? 네. 남편이 시어머니 칠순 여행이라며 카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늘 안에 예약하라고 했어요. 그 카드가 다른 사람 명의인 건 확인 안 하셨고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카드 번호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름을 자세히 볼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새로 받은 카드인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카드를 건넨 겁니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결제하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준 거니까 당연히 남편 카드라고 생각한 거죠. 형사가 조서를 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약간 떨리게 만들며 말을 이었죠. 형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 내용은 여기까지 받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맞은편 조사실에서 남편분 조사가 진행 중이니 잠시 대기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기 의자로 옮겨 앉았습니다. 맞은편 조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형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죠. 김정호 씨, 가방에서 나온 이 카드. 이소진 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왜 당신 소지품에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제가 넣은 적이 없어요. 모른다고요? 도난 신고된 카드가 본인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예요. 누가 넣은 건지 저는 그 카드를 만진 적도 없다고요. 형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김정호 씨, 카드 주인인 이소진 씨가 직접 도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진정서까지 냈고 당신 이름을 지목해서요. 그래도 모른다고 할 겁니까? 이소진이 제 이름을요? 왜요? 왜 제 이름을 대요?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볼 말입니다. 이소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회사 다른 부서 후배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인 사람 카드가 왜 당신 가방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도 모르겠다고요. 정우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형사는 팔짱을 끼고 정우를 내려다보았죠. 좋습니다.
카드 주인이 곧 이쪽으로 옵니다. 대지라면 다 밝혀지겠죠. 정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이소진이 여기로 온다고요? 형사가 대답 대신 조사실 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빠르게 울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정호가 앉아있는 조사실 앞에서 딱 멈췄죠. 문이 벌컥 열리며 이소진이 들어왔습니다. 코트 자락이 휘날릴 정도로 거세게 문을 밀어젖힌 이소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소진은 의자에 앉아있는 정호를 발견하자마자 세 걸음 만에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찰싹! 이소진의 손바닥이 정호의 왼쪽 뺨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정호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죠. 이 도둑놈아, 내 카드 훔쳐서 네 엄마 여행비로 쓴 거야? 300만 원을? 정호가 뺨을 감싸쥐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미쳤어? 나는 네 카드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 가방에서 내 카드 나왔다며. 경찰이 전화해서 그랬어. 내 카드가 네 가방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넣었다니까. 누가 넣은 건지 나도 모른다고. 이소진이 정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셔츠 칼라가 구겨지며 정호의 목이 앞으로 꺾였죠. 모른다고? 그럼 내 카드가 네 가방으로 날아들어갔어? 응? 내가 바보로 보여? 나 이것 좀 나. 300만 원 당장 토해내. 지금 당장. 이소진이 정호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정호의 등이 벽에 쿵 부딪혔죠. 형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다른 형사 한 명이 뛰어들어와 이소진의 허리를 잡고 뒤로 끌어냈습니다. 이소진이 팔을 버둥거리며 정호를 노려보았죠. 나요. 저 인간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진정하세요. 여기서 폭행하면 당신도 입건됩니다. 이소진이 형사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 인간이 내 돈을 훔쳤어요. 제 카드로 자기 가족 비행기표를 끊었다고요. 5장이나 300만 원이나. 담당 형사가 이소진과 정호 사이에 서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소진 씨, 진정하시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직장 선후배 사이라고 했는데 본인 카드가 왜 김정호 씨 차에 있었던 겁니까? 이소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카드를 잃어버린 장소가 김정호 씨 개인 차량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진정서에도 그렇게 적으셨고 직장 선배 차에 왜 탔습니까? 이소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이성보다 앞서 있었죠. 같이 만나는 사이였으니까요. 차에 탈 수도 있잖아요.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귀는 사이라고요. 연인 사이였다고요. 이 사람이 먼저 좋아한다고 해서 만난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죠. 정호가 벽에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형사가 정호를 돌아보며 물었죠. 김정호 씨, 기혼자 맞습니까? 정호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소진 씨 진술대로 내연 관계가 맞습니까?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네. 이소진이 정호를 향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형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카드를 훔쳐? 그 돈으로 마누라한테 효도시켜? 내가 사람이야? 나는 카드를 안 훔쳤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럼 네 가방에서 왜 나와? 유령이 넣었어? 형사가 두 사람 사이에 확실하게 끼어들며 이소진을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소진 씨는 밖에 나가서 대기하세요. 추가 조사는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소진이 문 밖으로 나가며 정호를 돌아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정호, 넌 끝났어. 내가 끝까지 간다. 문이 닫히고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 대기 의자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USB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죠. 담당 형사가 이소진을 내보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네, 박지연 씨.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건 남편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제가 세차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 손 위에 올려놓고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모텔 영수증 사진도 같이 들어있어요. 날짜별로 정리해뒀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영상 속 정호와 이소진의 웃음소리가 조사실 안에서 흘러나왔죠. 저는 대기 의자에 도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경찰서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풀려나 택시를 타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자동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왔죠. 등산복 바지에 공항 바닥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머리 위에 올려뒀던 선글라스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를 두리번거리다가 대기석 의자에서 일어서는 이소진을 발견했습니다. 형사에게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소진이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도둑으로 만든 년이지. 이소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세 걸음 앞까지 와 있었죠.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이소진의 팔뚝을 꼬집었습니다. 아! 이소진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가. 손대지 마세요. 인연이 어디서 할머니야. 내가 우리 정호를 꼬드겨서 이 난리를 만든 거잖아. 안 그래? 이소진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팔뚝을 문질렀습니다.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소진의 눈이 가늘어지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꼬드기긴 뭘 꼬드겨요. 당신 아들이 먼저 매달렸어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뭐,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요? 당신 효자 아들이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서 카드를 훔쳐서 엄마 비행기표 끊어준 거라고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효도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이소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정호가 바람을 피워? 인연이 미쳤구나. 미친 건 당신 아들이에요. 유부남이 후배한테 사랑한다고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지갑에서 돈까지 빼가는 인간이 정상이에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 자신의 칠순 여행 경비가 그 여자의 카드에서 나온 돈이었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머리를 때린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경찰 조사실에서 본인 입으로 인정했어요. 저랑 사귀는 사이 맞다고. 형사 앞에서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이소진의 코트 자락을 움켜잡았죠. 이년아, 이년아,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내가 유혹한 거잖아. 그렇지? 나요. 옷 늘어나잖아. 이소진이 코트를 잡아당기며 뿌리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코트에서 이소진의 손목으로 옮겨갔죠. 내가 내 아들을 유혹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응? 이 여우 같은 년아. 유혹은 무슨 유혹이에요? 50 넘은 아저씨가 20대한테 먼저 들이댄 건데 왜 나한테 그래요? 뭐, 50이 넘으면 사람도 아니야? 인연이 지금 내 아들 나이를 가지고. 그때 조사실 쪽 복도에서 정우가 뛰어왔습니다. 형사의 추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모양이었죠. 로비 한복판에서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이소진과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본 정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정우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확 뿌리쳤죠. 건드리지 마. 이 못된 놈아.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정우의 종아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이게 사실이야? 내가 이 여자랑 바람을 핀 거야? 엄마 앞에서 똑바로 말해. 정우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죠. 이 못난 놈아. 그래서 내 마누라한테 돈을 뜯어서 인연이랑 쓴 거야? 그 돈으로 엄마 여행도 보내고 그게 네가 벌어서 하는 효도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뭐가? 경찰서에 끌려와서 이 꼴을 당하고도 아니라고 할 거야. 이소진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세요. 저 인간이 할 줄 아는 거라곤 거짓말뿐이에요. 저한테도 와이프랑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매번 다음 달에 1년 내내 같은 소리만 하고. 시어머니가 이소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이혼을 한다고 했어? 이 미친놈이 진짜. 시어머니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더니 정우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네 마누라가 20년을 참고 살았는데 20년을 이 악물고 살림한 사람을 버려? 그것도 이런 년 때문에? 정우가 뺨을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로비에 있던 민원인 대여섯 명이 입을 벌린 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내밀었죠. 이소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정호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김정호, 나한테 300만 원 당장 물어내. 그리고 1년 동안 나한테 쓴 시간, 내 청춘값도 받아낼 거야. 각오해. 너도 좀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닥치라고? 지금 나한테 닥치라고 했어? 내가 내 카드를 훔쳐놓고? 이소진이 다시 정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이에 끼어들며 이소진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죠. 세 사람이 로비 한복판에서 뒤엉켜 고함을 지르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경찰 3명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이 이소진의 허리를 잡고 뒤로 끌어냈고 한 명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혔죠. 나머지 한 명이 정호를 반대편 벽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경찰서예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전원 입건합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소진은 반대편 대기석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정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머니 안 휴대전화의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세 사람은 제가 파놓은 구덩이 안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스스로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죠. 10분 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연 씨, 참고인 진술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먼저 귀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경찰서 정문을 향해 걸어갔죠.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와 이소진이 형사에게 항의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맑은 오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지연입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확보된 것들까지 전부 가져갈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테이블 위에 USB와 휴대전화 녹음 파일, 모텔 영수증 사진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에 문제 없어요.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오늘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재산 분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 가압류랑 시어머니 본가에 있는 남편 지분 가처분도요. 변호사가 펜을 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리 다 알아보고 오셨네요. 20년 동안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정호 명의의 전세금 가압류 신청서와 본가 지분 가처분 신청서가 나란히 제출되었죠. 정호가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이 저는 정호의 자금줄을 하나도 남김없이 묶어버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정호는 회사에서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불륜과 절도 소문이 부서를 넘어 사내 전체로 퍼졌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정호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부남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경찰서에서 폭행 소동까지 일으킨 사실이 퍼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했죠. 일자리를 잃은 이소진은 자기가 입은 피해를 물어내라며
정호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두 사람은 끝없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의 충격으로 몸져 누워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정호가 제게 떠넘기려 했던 대출금은 법원이 인정한 증거자료 덕분에 오롯이 정호 혼자 짊어지게 되었죠. 가정법원은 정호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졌고 저는 전세금과 남은 재산 대부분을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돌려받아 제 이름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정호는 짐 가방 하나를 끌고 변두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용불량에 직장도 없는 정호가 할 수 있는 건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죠.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쳤죠. 파라솔 아래 쪼그려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젓가락을 든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정호였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2초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엑셀을 밟았죠. 백미러 속에서 정호의 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제 500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고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의자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 호텔 셰프가 특별히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콜릿 장식 위에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1년 전 10,000원짜리 생크림 케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촌스럽다며 꼬라지를 보라며 밥맛 떨어진다며 짓밟던 그 구두가 떠올랐죠. 저는 촛불을 후 불었습니다. 포크로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죠. 달콤한 초콜릿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와인잔을 들어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죠. 50년을 참고 20년을 견디고 1년을 계획해서 얻어낸 이 자리. 저는 혼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달콤한 생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박지연 씨는 결국 해냈습니다. 20년 동안 짓밟히기만 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의 판으로 모든 걸 되찾았어요. 남편은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고 상간녀는 직장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세 사람 모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아주 꼴이 우습죠? 박지연 씨가 한 건 그저 진실이 드러나도록 판을 깔아준 것뿐이었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으깨진 케이크를 걸레로 닦아내던 그 밤이요. 그 순간이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는 게 참 오래 참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시청자들이 박지연 씨 항상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